자, 우리가 수학이 선형대수, 확률 통계, 그리고 최적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 최적화를 공부를 합시다. 오늘은 3월 21일이죠. 춘분인데 이 눈이 왔어요. 때때로 3월에 눈도 오고 어떨 땐 4월에도 눈도 오고. 어떻게 기분이 좋으신가요? 어때요? 안 좋은 것 같으네. 최적화는 과거 공학에서 아주 오랫동안부터 많이 사용해 오던 이론인데, 예를 들면 순수 수학에서 최적화는 뭐 변수가 x1, x2인데 요런 모양의 함수를 가진다고 그러면 이걸 풀어가지고 뭐 미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풀어가지고 그 최적값을 갖는 x1, x2를 구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파이프를 설계를 하는데 x1은 그 파이프의 반지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x2는 뭐 파이프의 어떤 두께를 나타낸다고 그러면 최저값을 찾은 다음에 그 최저값에 따라서 파이프를 설계하고 생산하면 끝이에요. 그게 보통 이제 과학이나 공학에서 하는 일들이죠. 근데 기계학습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함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훈련집합이죠. 이 훈련집합을 가지고 목적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목적함수가 최소가 되는 매개변수 값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개변수 값을 찾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뭘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테스트 샘플이 들어왔을 때 그 매개변수 값이 아주 잘 작동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큰 차이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하고 스토캐스틱 경사 하강법을 기계학습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실제로는 그 특정 공간에서 그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아가지고 답을 구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적절한 모델을 선택을 하고 이 모델은 매개변수 집합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목적함수를 정의를 하고 모델의 매개변수 공간을 탐색해서 그 목적함수가 최소가 되는 점을 찾고 이게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특정 공간에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델의 매개변수 공간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대치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이런 꼴이에요. 자, 여기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목적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 최적화를 해가지고 최적값을 갖는 그 세타 햇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1장에서 이미 공부했던 선형유기 아주 간단한 그 예제죠. 이런 경우는 매개변수가 그 W하고 B 실제로 그 선분의 기울기하고 절편 그리고 목적함수는 이런 그 민 스퀘어드 에러로 정의가 되고 도함수 이걸 풀어가지고 최적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이런 시나리오죠. 자, 우리가 이제 3장에 가서 공부할 퍼셉트로는 매개변수가 W예요. 얘는 그 벡터죠. 그리고 이제 부리고 여러 개인 경우는 이제 행렬이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의 그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목적함수고 스토캐스틱 경사 하강법을 써가지고 최적 가중치를 알아내고. 자, 우리가 이제 4장에 가면 은닉층이 막 3개, 4개 또는 10개, 막 100개가 되는 깊은 그 딥러닝을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W1, W2, WK 해가지고 이 층마다 그 매개변수 집합이 있고 그 다음 요런 그 목적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정의를 하고 스토캐스틱 경사 하강법으로 최적 가중치를 찾아내고 대부분이 기계학습이 이런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1차원으로 간략화 시켜가지고 기계학습이 하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최적화 알고리즘 차지해야 되는 점은 바로 여기죠. X 햇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왜 그러냐면 가장 낮은 점이잖아요. 이 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점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역 최적화라고 부를 수가 있죠. 글로벌 옵티멈 포인트죠. 그러니까 전 구간에서 최저값을 갖는 그런 해죠. 근데 여기 보면 X2나 X4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서는 자기가 가장 낮은 값이지만 이 전역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X1이라든지 이제 X3 이런 점들은 최저점이 아니죠. 그래서 최적화 알고리즘 거쳐가는 어떤 중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 기계학습이 사용하는 그 최적화 알고리즘은 X의 햇을 찾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X2 같은 지역 최적화를 찾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한계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 많은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보면 이 X2라는 지역 최적화지만 얘가 전역 최적화인 X 햇하고 성능이 그리 차이가 없는 그런 점들을 보통 찾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을 뭐 크게 걱정 않고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차원 공간에서 예를 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1차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1차원이 아니죠. 자, 우리가 특징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 모델을 매개변수 공간에서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특징 공간보다 실제로 그 매개변수 공간은 수배 내지 어떤 경우 막 수만 배 훨씬 넓어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그 선형여기 같은 경우는 특징 공간은 1차원이에요. 여러분 다시 앞쪽을 이렇게 보면, 근데 매개변수 공간은 2차원이죠. 그 W하고 B라는 두 개의 값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자, 엠리스트를 인식하는 딥러닝 모델 어떠냐? 그 딥러닝 같은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784차원 특징 공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28 x 28 빗맵이기 때문에 그 점 하나하나를 우리가 특징으로 간주를 하면 그 점이 784개가 있으니까 784차원이란 말이에요. 특징 공간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딥러닝으로 엠리스트 인식을 한다고 그러면 매개변수가 수십만, 수백만 개가 돼요. 그래서 매개변수 공간은 훨씬 넓다. 그러니까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우리가 예시는 1차원으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저 축이 막 수만 개, 수십만 개인 그런 아주 넓은 공간에서 이런 전역 최적화 또는 거기에 가까운 지역 최적화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기계학습이 해야 할 일을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j세타라는 목적 함수가 있는데 얘는 그 매개변수 세타로 정의가 되죠. 그랬을 때 이 j라는 함수를 최소화하는 그런 매개변수 값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세타 햇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이게 바로 기계학습이 해야 되는 일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알고리즘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는 좀 개념적인 알고리즘이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그저스티브 서치예요. 다 뒤져보는, 가능한 모든 점을 다 일일이 해보는 거죠. 일일이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점을 최종 해로 취하는 방법이죠.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그 낱낱 탐색 알고리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제 수도 코드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능한 생성해서 집합 S에다 집어넣고 S에 속하는 각 점에 대해서 일일이
목적 함수 값을 계산을 하고 그 중에서 최저를 갖는 점을 최종 해로 택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가 4차원 특징 공간을 갖죠. 근데 각 차원을 1000개의 구간으로 우리가 나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좀 촘촘하게 나누는 셈이죠. 물론 더 촘촘하게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점이 총 1000의 4승계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매개 변수 공간은 뭐 4차원, 10차원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수만 차원, 수십만 차원, 수백만 차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알고리즘은 이제 랜덤 서치인데, 무작위 탐색인데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를 랜덤하게 하나를 만들어내고 평가를 하고 또 랜덤하게 만들어내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걸 막 굉장히 여러 번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놈을 최종 해로 취하는 거죠. 기계학습은 실제로는 이런 좀 전략적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 자, 일단 맨 처음에는 그 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난수를 생성을 해서 초기에 세타를 설정을 해요. 그렇게 하고 계속 반복을 한다.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될 때까지. 자, 그 어느 순간에 J 세타가 작아지는 방향을 알아내요. 그래서 그 작아지는 방향이 D 세타라고 한다고 그러면 현재 세타 값을 에다가 D 세타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세타 값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세타 값은 J가 좀 작아졌겠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라인 3인데, 3번 라인인데, 어떻게 J가 작아지는 방향을 알아낼 거냐, 이제 이런 문제죠. 미분이에요, 미분. 미분을 알아내죠. 미분은 어느 지점에서 이 경사를 알아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J가 작아지는지 그걸 알려주죠. 이게 이제 미분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미분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죠. 미분의 그 정의죠. 미분 단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f라는 함수가 x로 매개 변수화가 되어 있으면 이 x가 조금 변했을 때, 약간 변했을 때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죠. (2차) 도함수는 이제 1차 도함수에다가 또 그 식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가 이 수식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번 미분은 f-x, 1차 도함수죠. 이거는 그 값이 커지는 방향을 얘기를 해요. 커지는 방향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적 함수가 최저가 되는 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앞에서 작아진 방향 D세타를 구한 다음에 D세타를 더해주는데, 그럼 이 D세타를 어떻게 구하냐면 한번 미분을 해가지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게 바로 D세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기계학습이 사용하는 경사 하강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예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죠.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는 그 x라는 한 개의 변수로 매개 변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매개 변수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고 그게 뭐 막 수만 개, 막 수십만 개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편미분을 해야 돼요. 편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제 편미분도 배웠어요.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의 미분이고 각 매개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구한 다음에 그놈을 그 벡터 형태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라고 부르고요. 뭐 델타 F 이렇게도 표기하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도 하고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표기법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군데군데 조금씩 다른 표기가 나와요. 이게 다 같은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그 F라는 함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 두 개예요. X1하고 X2.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정의가 된다. 그랬을 때 F의 그레이디언트는 즉 그 미분값의 벡터는 이 함수를 X1으로 미분한 거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X1으로 미분하면 그 다음에 이 함수를 X2로 미분한 거 이렇게 되죠. 기계학습에서는 편미분을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매개 변수 집합 세타가 변수 하나가 아니라 아주 많은 변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편미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매개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 예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초기점이 x0다. 난수를 생성을 했는데 이 점이 됐다. x0라는 점이. 근데 이 점에서 편미분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5125, 마이너스 2.5다. 그러면 그 이 두 개의 값이 나타나는 벡터 방향이 바로 요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으로 가면 낮아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급격하게 낮아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얼만큼 가야 되는지를 모르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면 한 이 지점 정도가 최저점인데 방향을 알려주는데 얼만큼 가야 최저점에 도달하는지는 그런 정보는 없어요. 그런 정보는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조금씩 가보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그 기계학습에서 이제 미분을 다룰 때는 이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1장에서 공부를 했던 그 선형 회귀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다. x가 변하면 y가 따라 변하는. 그리고 w하고 b는 컨스턴트고 상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은 w하고 b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학습 과정에서는.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는 x하고 y를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해석하면 안 되고 w하고 b가 독립변수예요. 그리고 종속변수는 바로 요 j세타다. j세타를 우리가 2라고 놓으면 요 2가 종속변수인 거예요. 즉 세타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에라가, 오류가, 즉 목적함수의 값이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목적은 이 j라는 종속변수가 최저가 되는 그런 독립변수 값을 알아내고자 하는 거죠. 또 여러분이 기계학습에서 독립변수가 뭐고 종속변수가 뭔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연쇄법칙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고등학교 수학에 나와요. 예를 들면 그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3 곱하기 2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의 2x제곱 빼기 1 플러스 5다. 이렇게 하면 이 f라는 함수는 가만 보면 2x제곱 빼기 2를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2x제곱 빼기 2를
통으로 하나의 어떤 변수를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fx는 g라는 함수가 있고 g가 hx라는 함수로 매개 변수가 되어 있다. 근데 또 이 h라는 함수는 x로 매개 변수가 되어 있다. 이런 그 이중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합성함수라고 그러죠. 합성함수. 이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이 연쇄 법칙이죠. 체인룰. 그래서 fx가 ghx면 f-x는 g-hx고 그 다음에 h-x. 뭐 통상 속미분, 뭐 겉미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게 이제 세 단계 걸칠 수도 있고요. f가 g, h, i. g는 h의 함수, h는 i의 함수, i는 x의 함수. 이런 세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그 합성함수를 다뤄야 되냐면 이게 신경망 구조인데 간단한 신경망 구조인데 x1, x2, x3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 값을 가지고 요 새로운 값이 계산이 되고 이 값을 가지고 또 그 다음 층의 값이 계산되고 그 값이 그 다음 층의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이 값이 최종 출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딱 합성함수 꼴이잖아요. 여기에 함수값은 그 전층의 함수값이고 여기에 함수값은 그 전층의 함수값이고 여기 함수값은 그 전층의 함수값이고 그래서 이런 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에서는 합성함수를 다뤄야 되고 합성함수를 미분하려고 그러면 연쇄 법칙을 다뤄야 되고 그 다음 종종 야코비안 행렬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시안 행렬이 등장을 하는데 야코비안 행렬은 D차원 공간을 M차원 공간으로 변환해주는 함수 F가 있다. 벡터 함수죠. 예를 들면 그 X가 2차원인데 X1, X2로 그래서 세 개의 값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준다고 그러면 2차원을 3차원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꼴이죠. 그랬을 때 그 여기에 이제 X1으로 F1을 X1으로 미분한 거, 그 다음 값은 F1을 F2로 미분한 거, 그다음 마지막에는 F1을 XD로 미분한 거를 첫 번째 행에다가 배치를 하고 두 번째 행에다가는 F2를 X1, X2, XD로 미분한 거. 이렇게 배치한 행렬을 우리가 야코비안 행렬 또는 줄여서 그냥 야코비안 이렇게 불러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2차원 공간을 3차원으로 매핑해주는 이런 벡터 함수가 있다고 그랬을 때 야코비안은 뭐 이렇게 돼요. 이것을 X1으로 미분하고 이걸 X2로 미분하고 아니죠. 이걸 X1으로 미분하고 이걸 X2로 미분하고 이걸 X3로 아니죠. 이걸 X1으로 미분하고 X2로 미분해가지고 첫 번째 행에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X1으로 미분하고 X2로 미분해서 두 번째 행에 배치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 표기는 이런 야코비안이 있을 때 2,1이라는 점에서의 야코비안 행렬의 값이죠. 그래서 X1에 2를 대입하고 X2에 2를 대입해서 얻은 야코비안 값이죠. 2, 1이라는 지점에서 야코비안 행렬의 값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헤시안 행렬은 이제 2차 도함수인데 이제 변수가 여러 개니까 이제 편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F라는 행렬을 X1으로 미분하고 또다시 X1으로 미분한 걸 여기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X1으로 미분을 한 다음에 X2로 미분한 걸 배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한 행렬을 헤시안 행렬, 줄여서 헤시안 이렇게 부른다. 자, 여기 예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분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고, 이걸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건데, 경사하강법은 기본적으로 이 수식을 사용을 해요. 현재 매개 변수값이 세트하면 G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준다. G는 미분값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제 편미분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불렀죠. 그 그레디언트 값을 떼주면 된다 이거죠. 아까 요 방향, 즉 요 벡터 값이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고, 요 값을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빼주냐면 그레디언트는 올라가는 방향을 가리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내려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붙어있는 로우는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설명을 한 것처럼 얼만큼 가야 최저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조금씩 가봐야 되기 때문에 작은 값을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뭐 1000분의 1을 사용을 한다든지, 조금 더 빠르게 간다고 그러면 100분의 1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이동을 하고, 이동한 데서 다시 미분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또 결정해가지고 또 조금 이동하고, 또 새로 이동한 점에서 또 미분을 해가지고 또 조금 이동하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한다. 이 로우는 하이퍼 매개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학습 알고리즘을 돌릴 때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작게 하면 너무 보수적에서 너무 조금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걸 너무 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자 운동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크게 하면 여기가 최저점인데 최저점을 넘어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반대편으로. 근데 거기에서 미분을 넣으면 또 반대쪽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또 크니까 또 이쪽 반대편으로 또 왔다 갔다. 이게 최저점을 중심으로 그런 진자 운동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학습률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4장, 5장에 가면 학습률을 또 다루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아주 중요한 그 경사하강법 사용한 아주 중요한 수식을 유도를 했으니까 이것을 그 알고리즘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자, 난수를 생성해서 초기에 세타를 설정한다. 반복한다. X에 있는 샘플의 그레디언트 델타 1, 델타 2, 델타 n을 계산한다. 이것은 이제 훈련 집합에 있는 X, n개의 그 샘플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훈련 집합에 이제 6만 개의 샘플이 있으니까 6만 개 각각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4번 라인에서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준다. 평균온다, 그레디언트. 그리고 5번 라인에서 요식 2-58을 적용을 해가지고 현재 매개 변수값 세타를 갱신을 한다. 즉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로우를 곱해서 약간.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한다. 그 멈춤 조건이 만족이 되면 루프를 빠져나와가지고 그 순간에 세타 값을 최저값으로 취한다. 멈춤 조건은 계속 그 성능을 모니터링 하다가 계속 더 이상 뭐 여러 번 반복을 해도 안 좋아진다든지, 또는 뭐 여러분이 하루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뭐 24시간으로 세팅을 해놓고 24시간 동안 그냥
계속 돌리는 거죠. 뭐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방금 전에 봤던 이 경사 하강 알고리즘 우리가 배치 경사 하강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왜 배치란 말이 붙었냐면 n개를 다 그레이디언트 계산한 다음에 그놈을 다 더해서 평균을 계산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치라는 말이 붙었고 보통은 배치를 안 써요. 스토캐스틱 경사 하강법을 쓰는데 이 방법에서는 샘플 순서를 섞어요. 섞은 다음에 하나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계산하고 그거 가지고 세타 값을 갱신하고 두 번째 샘플 가지고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갱신하고 이것을 n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리피트 루프로 가가지고 또 x를 막 순서를 섞어가지고 또 모든 샘플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리피트 루프를 한번 반복하는 것, 즉 n개의 샘플을 다 처리를 하는 하나씩 해서 다 처리하는 것을 보통 한 세대라고 부르죠. 영어로 에포크라고 그러죠. 에포크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죠. 샘플 순서는 왜 섞냐? 실제로 섞어야 성능이 더 좋아요. 더 빨리 수렴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 5, 6번 라인을 보면 샘플 n개를 하나씩 차례대로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그냥 x에서 이모를 하나를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놈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랜덤하게 하나를 또 뽑는 거죠. 뽑힌 놈이 또 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그런 구조로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2장 기계학습과 수학은 다 마쳤어요. 잠시 쉴까요? 한 10분만 쉽시다.